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프로젝트 한국화를 진지하게. 2. FA50은 남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3. 군부대에서의 태극기 등장.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가까우면서도 멀리 있는 남미의 작은 국가 콜롬비아에서 한국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과 피를 나는 혈맹인 콜롬비아에선 한국이 유행의 중심에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부터 거지의 일위까지 전 콜롬비아 국민이 한국에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남미의 국가가 왜 한국에 몰두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국인의 입에서 나온 단어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통 있는 행사인 보고타 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에서 열리는 국제도서전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빈국으로 초청받은 국가의 문화를 한 번에 소개하는 자리로 이번 대한민국이 선정된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 도서관의 관장인 엘리케 곤잘레스 기자는 한국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한국의 문화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는 콜롬비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세계를 휩쓰는 한국 문화의 저력을 알고 싶다는 이유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직후 열린 보고타 국제도서전에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이들이 복주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에는 사람들이 몰려 인원이 통제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하는 한편 K-팝 뮤직비디오와 K-팝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예약표를 끊어야 할 만큼 사람이 몰려 기존 준비한 수량이 일찌감치 동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한국 도서 역시 콜롬비아인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황리의 행사가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어로 된 서적을 한국어로 읽는 콜롬비아인들이 생각보다 많아 행사 관계자들이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스페인 극작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피의 결혼을 한국식으로 각색한 김복희 무용단의 작품은 현지 관객의 관심을 끌면서 한국에 대해 콜롬비아인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었죠.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인기를 끌고 사랑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콜롬비아는 한국에 대해 수상할 정도로 진심인 국가인데요. 한국과 관련된 것들은 상류층의 문화라고 생각하는 국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발매한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들고 다니면 그 사람은 콜롬비아에서 상류층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표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기아차를 콜롬비아에서 타고 다니는 것은 한국에서 람보르기니, 페라리를 타고 다니는 것과 동급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한국이라는 타이틀만 붙으면 놀라울 정도로 비싼 값에 팔려 물건 구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코로나가 기승일 무렵 한국산 KF94 마스크는 엄청난 인기를 끌어 다른 마스크에 비해 50배 이상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죠. 다른 국가와 달리 콜롬비아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의 인기를 끄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콜롬비아 지배계층이 주도한 유행이라고 합니다. 과거 6.25 전쟁 당시 한국에게 지원군을 보낸 콜롬비아는 한국과 혈맹 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깊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전쟁에 참아서 아무것도 없던 한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것을 본 콜롬비아 지배층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도움을 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유럽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는지 콜롬비아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후안 산토스 콜롬비아 전 대통령은 그런 한국의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콜롬비아가 남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름을 날리기 위해 한국을 따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한국 따라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본인조차 친한파로 스스로 칭할 정도였죠. 과거 후안 산토스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한국이 과거와 같은 위기에 처한다면 콜롬비아는 언제든지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며 파격 선언을 했는데요. 의례적인 발언이 오가는 외교석상에서 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콜롬비아는 한국 따라잡기에 진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의 후임자인 이반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 역시 한국을 방문해 한국이 보여준 우위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혈맹인 한국에 대해 의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대는 물론이고 경제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한국 물건을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콜롬비아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카이 생산하는 경공격기 FA50을 훈련기로 선정했습니다. 40년 넘게 운용하던 훈련기인 A37B의 대체기를 찾던 콜롬비아는 이탈리아 알레니아 아에르마키에서 만든 M346을 주요 후보로 두고 이탈리아와 협상을 하던 중 돌연호흡 기체를 바꾸었는데요. 콜롬비아 정부는 물론이고 공군에서 한국의 FA50을 쓰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합니다. 20mm 기관포를 달았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폭탄을 실을 수 있는 FA-50 운동 기체 성능으로는 탁월한 제공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기존에 진행되던 거래도 뒤엎을 정도로 콜롬비아는 한국 무기를 진심으로 원한 것이죠. 한국은 FA-50 외에도 함대한 미사일인 해성을 수출하기도 했으며 해군에서 퇴역한 안양함과 익산함을 콜롬비아에 공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콜롬비아가 한국에게 지원군을 보내준 것에 대한 은혜라고는 하지만 콜롬비아에서 강력하게 한국 무기를 원했다고 해서 성사된 공여라고 하죠. 이외에도 콜롬비아는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 태권도를 의무적으로 배우도록 교육 시스템을 마련했는데요. 기존 콜롬비아 육사 생도들은 가라데 교사를 일본에서 초청해 가라데를 기본 소양 교육으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감화된 산토스 전 대통령 시절부터 가라데 대신 한국의 태권도를 육사생도에게 보급하면서 한국 태권도 교관이 콜롬비아 육사생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쳤습니다. 코로나 시기 한국에서 콜롬비아로 태권도 교관을 파견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한국은 콜롬비아 유튜브 채널에 태권도 품새와 동작을 자세히 설명한 영상을 업로드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었죠. 콜롬비아 육사생도들만 볼 수 있었던 태권도 영상은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되면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는데요. 한국 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을 가진 콜롬비아 일반인들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한국 태권도 붐이 콜롬비아에서 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콜롬비아 정부는 한국 특전사 부대를 초청, 한국의 발전된 군사 기술을 수입하고자 콜롬비아 정부는 특별 프로그램을 계획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콜롬비아 군에서는 태극기를 개양하며 한국 군과 비슷한 수준의 군사 운용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한국 육군의 훈련 방식을 그대로 도입한다고 하죠. 이처럼 콜롬비아는 군사 협력 외에도 한국과 정치 경제적 협력을 이어가며 한국의 선진 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두케 마르케스 대통령은 디지털 정부 도입을 위한 양해서를 체결하는 등 선진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죠. 지난 OECD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디지털 정부 평가에서 1위를 거두며 효율적이면서 빠른 행정 처리가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적이 있는데요. 콜롬비아도 한국의 디지털 행정을 배우고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프라 설치는 물론이고 기술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것이죠. FTA도 체결하면서 한국과 콜롬비아는 경제 교류도 빈번한데요. 휴대폰과 자동차 부품, 승용차를 도입한 콜롬비아에서는 한국산 제품을 이용해 자국에서 자동차 산업을 발전하는 등 제조업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 교류에도 콜롬비아는 한국과의 교류를 통해 남미에서 선두 주자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콜롬비아는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사업 모델에 주목했죠. 특히 수소 경제에 깊은 관심을 보인 콜롬비아는 수소 생산 및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한국 기업과의 양해각서의 모의 체결을 통해 기술 도입을 약속하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죠. 과거 한국과 유사한 경험을 지닌 콜롬비아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린 이 콜롬비아인들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한국과 발맞춰 행동하는 등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한국을 따라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과 중국의 정면 대결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전투의 선봉이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입니다. 최근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자 포병 전력을 전진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포병 전력의 주력이 K9 자주포의 인도 버전인 바지라입니다. 인도군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보유한 최강의 자주포로 중국을 겨냥한 셈인데요. 실제로 바지라 전진 배치를 포착한 중국은 주력 자주포인 PCL-181로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얼떨결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성사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인도와 중국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K9vs PCL-181의 승패를 가늠해 보겠습니다. 현대 강군에 있어 자주국방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는 군사적인 관점에는 물론이고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일맥상통인데요. 방위산업은 무기체계 개발 과정에 획득할 수 있는 여러 최첨단 기술과 막대한 생산 인프라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옵니다. 이는 세계 7위의 거대한 영토와 함께 14억 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인구 보유한 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2014년에 출범한 현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정부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을 펼치며 모든 인도 무기체계 부품의 60% 이상을 자국산 기술로 생산하겠다고 단언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수입에 드는 예산의 일부를 자국 제조업에 재투자할 만큼 국산 무기 개발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앞서 말했던 미, 국산 무기체계 개발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과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만큼 인도의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정인데요.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지는 30도 자주포 앞에서는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무기체계 자체 개발에 그토록 집착하던 민두가 생각지도 못했던 결정을 내린 건데요. 지난 1월 초 인도는 자주포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K900대, 금액으로 따지면 8,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기존의 인도가 이미 K900대를 도입한 상태라는 걸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무려 2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앞으로 인도 정부가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자국의 자주포 시장이 박살 날 수도 있는 과감한 결정인데요. 사실 여기에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도는 K9중 보유군을 라닥 지역에 배치했는데요. 이곳은 2020년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두 나라의 군사적 긴장감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민도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무려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중국과의 국경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은 매년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되고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인 2022년 12월에는 400명에 달하는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군인들이 실질 통제선인 렉을 침범해 인도군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2020년 6월 분쟁에서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인 가란 계곡에서 무려 600여 명에 달하는 양측 군대가 냉병기를 들고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인도 측에서만 전사자 20명이 발생했고 중국에서는 20-30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했습니다. 그나마 두 국가에서 화기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로 끝난 건데요. 당시 사태에 대해 인도와 중국은 상대방이 먼저 국경선을 넘고 도발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BBC가 공개한 중국군이 사용한 쇠몽둥이 사진을 보면 총만 쏘지 않았을 뿐 이미 중국은 사전에 작장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이면 21세기에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국가적 분쟁의 원인은 중국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인도와 중국이 오랜 시간 국경 분쟁에 휘말린 이유는 서로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국경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식 국경이 아닌 임시로 정해진 실질 동제선, 렉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과거 1912년 청나라가 민주화 운동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붕괴하고 티베트가 미승민 독립국을 선언하자 2년 후 인도를 식민 지배하던 영국과 티베트가 3자 협정을 맺고 맥마흔 라인이라는 국경선을 그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영국은 아크사 미친과 아르나찰 프라데시 두 지역을 인도에 편입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티베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맥마흔 라인과 함께 이 두 지역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격해지면서 심지어 1962년에는 국경선을 두고 두 나라 간의 전쟁이 발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분쟁에 동원된 병력만 인도 12,000명에 달했고 중국은 8만 명에 육박했는데요. 양측 합계 사상자는 무려 6,5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전쟁이 고작 한 달간 벌어졌다는 걸 간말하면 짧은 시간 정말 엄청난 인원이 사망한 건데요. 다수의 전문가는 인도와 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인 만큼 다시 한번 인도, 중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세계대전 급의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 나라는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화기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나마 이루어져 오던 힘의 균형도 결국 일촉즉발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인도와 중국 모두 1996년 맺었던 화기 사용 금지 협약을 깨고 인도와의 국경지대에 대규모로 활용 무기를 배치 중인데요. 이로 인해 최소 2년 사이에 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냉병기 분쟁에서 화기를 사용한 국지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 중국 국경지대 대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고산지대는 1년 내내 사시사철 극한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살을 내는 추위와 날카로운 바람으로 인해 웬만한 무기체계가 오랜 시간 전투대기 상태에 머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산지가 높아질수록 산소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기계화 장비는 적군보다도 먼저 심각한 출력 저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서는 헬기는커녕
전차조차도 운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이에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원거리에서도 효율적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 전력이 인도 중국 국경 분쟁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부터 중국이 국경지대에 대규모 포병 전력을 배치 중이라는 사실이 포착되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100대 이상의 PCL 181, 155mm 자주포를 투입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PCL 181은 2019년에 공개된 중국의 최신형 주력 자주포인데요. 시진핑이 추진 중인 군사현대화 개혁에 발맞춘 자주포인 만큼 중국의 모든 화포 기술력이 총동원되었다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런 PCL 181을 투입했다는 것만 봐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맞서는 인도의 대응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인도 또한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평가받는 K9의 인도화 생산 버전 K9 바지라를 배치하기 시작한 건데요. 결국 졸지에 대한민국과 중국의 자주포 대장전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또한 중국과의 국경 분쟁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걸 감안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실전 경험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전혀 다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K9 바지라의 일방적인 우세를 예측한 것입니다. 우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수적 차인데요. 서두에 말했듯이 민도가 추가로 K900대의 도입을 선언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던 전력 차이가 순식간에 뒤집어진 것입니다. 우선 날릴 수 있는 포탄의 숫자부터가 2배 이상 나는 건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K9의 질적 무세가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우선 인도의 주력 자주포인 K9 바지라가 10대 한국 생산, 90대 인도 현지 생산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K9 바지라는 FCS와 보관, 통신 시스템, 환경 제어 및 MBC 보호 시스템 등이 인도 현지에서 생산되면서 국내 K9와는 스펙이 약간 달라졌는데요. 우선 바지라의 외형적인 특징은 전장 12m, 전폭 3.5m, 전고 3.2m로 큰 차이가 없지만 중량은 50톤으로 국내 K9보다 약세톤가량 무거워졌습니다. 이는 국토 대부분이 열대 기후에 속하는 인도의 특성 따라 APU 등의 장치가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도의 요청에 따라 직사용 포수 광학 조준경이 탑재되었는데요. 최근 자주포 트렌드가 최후의 포르로서 적 전차 발견 시지사 타격 성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니 인도 또한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K9 바지라가 중국과의 국경 분쟁 지역에 전면 배치 중이라는 걸 감안하면 당면한 조치이기도 한데요. 반면 중국의 PCL 181은 2019년에 배치를 시작한 중국의 최신형 자주포다 보니 많은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보면 전장 6.5m, 전폭 2.6m, 전고 3.6m에 155mm 52구경장 주포를 탑재한 6X6 차륜형 자주포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중국 측의 주장대로라면 도로에서 시속 100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K9의 최대 속도가 시속 67km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건데요.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면에서 K9의 PCL 181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차륜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적재 공간이 부족한 PCL 181은 한 번에 총 27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반면 K9는 1.7배나 많은 48발의 포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루트투 주승 능력 면에서 애초에 비교가 불가능한 건데요. 게다가 공격 속도 면에서도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급속 사격 시 15초당 3발, 바지라는 30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고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8발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응한다는 중국의 PCL 181은 분당 4-6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PCL 181도 분명히 나쁜 성능은 아니지만 상대가 K9 계열 자주포라는 사실이 패착인데요. 차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9의 문용 인원은 5명이라고 일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포반장, 부사수까지 포함한 S체대 운용 인원으로 극단적으로 민원을 감축하면 최소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별다른 추가 장비 없이 K9 한 대로도 사격 재원 산출과 타격을 가능하게 만든 훌륭한 전자장비 덕분인데요. 반면 PCL 181은 기본 최소 6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최대치로 따지면 거의 절반의 민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시간으로 2배 이상의 화력을 퍼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사거리와 명중력 면에서도 PCL-181은 K9에 비해 상당히 불리한 모양새인데요. 먼저 K9는 47톤, 바지라는 50톤에 달하는 육중한 무게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155mm 52 구경장에 성공한 만큼 뛰어난 성능의 현수장치를 탑재한 덕분에 상당히 높은 반동 억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9의 주택복좌기는 두 개의 유압식 후퇴 브레이크와 내부 완충기, 공합식 원복장치 등으로 사격에서 호신의 좌우 움직임을 최소화하는데요. 반면 PCL-181은 25톤에 불과한 가벼운 무게와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로 인해 반동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차체까지 너를 뛰는 PCL-181의 높은 명중률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PCL-181 같은 차륜형 자주포는 대부분 구조적인 한계상 견인포와 마찬가지로 땅의 지지대를 박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때문에 PCL-181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2분의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다. K9가 고작 30초면 초탄을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큰 차인데요. 심지어 공격 범위에서도 K9는 꾸준한 포탄 개량으로 K315 랩포탄 사용 시 최대 55km까지 타격이 가능한 반면 PCL-181의 최대 사거리는 고작 40km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면 왜 전문가들이 PCL-181보다 K9의 한 단계 위라고 주장하는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중국의 무기체계는 객관적인 지표에서는 준수한 듯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하면 엉성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어력 면에서 PCL-181은 최악이 하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단적인 예로 K9는 35mm 균자라 명강판을 탑재해서 전, 측, 후면 모두 14.5mm 기관총탄을 완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m 이상에서는 155mm 고쪽탄의 포갑이나 파편까지도 방어가 가능한데요. 그러나 PCL-181은 승무병에 대한 기본 방어력이 전무합니다. 그나마 12.7mm 중기관총까지 방어할 수 있는 상부 장갑을 탑재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고작 이걸로 포갑과 파편을 막기에는 턱도 없는데요. 즉 정리하자면 다른 지표가 모두 동일하다 하더라도 포병전에 있어서 PCL-181의 성능은 최악입니다. 사실상 빠른 속도를 앞세운 보병의 화력 지원을 제외하고는 자주포라고 부르기도 아까운데요. PCL-181의 경우 포탄이 곁에 떨어지기만 해도 사람은 물론 차량에 실린 포탄까지 유폭의 위험을 각오해야 합니다. 게다가 PCL-181이 그렇게 자랑하는 기동성조차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인도가 K9의 도입을 결정한 이유와 일맥상통인데요. 인도는 K9는 엔진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이점이 있다. 라는 점을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K9 바지라의 경우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을 기동해야 하는 만큼 엔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악조건 속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현지화를 거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파일럿들로 이루어진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앞서 폴란드, 이집트 등 FA-50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블랙이글스 팀이 에어쇼를 펼치며 수출 전선의 선봉 역할을 수행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블랙이글스 팀이 방문한 곳은 호주였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열리는 아발론 에어쇼에 참가한 블랙이글스 팀은 이번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묘기 비행을 선보이며 시드니 주민들의 혼을 쏙 빼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블랙이글스의 실력을 직접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 직접 한국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있으니 바로 폴란드 조종사들입니다. 지난 22일 FA-50PL의 초도군 출고 예정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조종하게 될 폴란드 파일럿들이 훈련을 위해 한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파견되기 위해 폴란드에서 엄선된 이 파일럿들은 특히 블랙이글스의 에어쇼를 직접 보고 한국 파일럿들의 수준 높은 조종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아 자원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7월 폴란드로의 대규모 수출 계약이 성사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폴란드 상공에서 블랙이글스 특수비행팀의 현란한 축하 공연이 펼쳐졌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파일럿들이 폴란드에서 구매한 T-52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기동력을 선보이며 수출 지원에 나선 것이었죠. 또한 실제로 FA-50을 운용하게 될 폴란드 공군 지휘관들이 블랙이글스의 T-50 후방좌석에 탑승해 비행을 하며 국산 항공기의 실제 성능을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비행을 마친 폴란드의 스토비에츠키 대령은 탑승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전투기였다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어 T-50에서 내린 트레카 준장 역시 판타스틱하다.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항공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파견된 폴란드 파일럿 중 한 명인 야첵 스톨라렉 소령 역시 지난해 폴란드 댕블린 공군기지에서 펼쳐진 블랙익스 에어쇼에서 T-50의 놀라운 기동성을 매우 인상 깊게 봤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 한국행을 통해 우수한 항공기의 조종관을 직접 잡을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폴란드 조종사들의 한국행이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FA-50이 폴란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출고 날짜가 정해진 것과 최근 심상치 않은 러시아의 움직임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오는 2월 24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침공 1주년에 맞춰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 러시아가 봄 대공세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바로 뒤에 위치한 몰도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러시아 특작군을 침투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첩보전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폴란드 국경지대를 넘보는 러시아 전투기 활동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폴란드에서는 언제라도 러시아의 국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시해주라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폴란드 파일럿 교육을 앞당겨 1차 교육생도들을 한국으로 파견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1차 교육생도 4명은 이날 광주의 제2전투비행단에서 입과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FA-50 운용을 위한 비행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이들은 오는 7월 21일까지 교육을 받고 2차 교육생도 4명은 5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총 11주 동안 제2전투비행단에서 개인별로 붙은 조종 부관과 함께 FA-50의 원형이 되는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비행이론, 공중조작 등 전반적인 운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이후 제16전투비행단에서 다시 11주 동안 전술 입문기인 타-50으로 공대공, 공대지 전술훈련 등 실전에서 필요한 전술 입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마친 폴란드 파일럿은 추가로 FA-50 시뮬레이터를 통해 1주간 비행 습달 훈련을 받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또한 파일럿들이 훈련을 마치기도 전인 올해 FA-50P의 초도분이 출고되어 먼저 폴란드로 향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한국 전투기를 모는 폴란드 조종사들이 폴란드 영공을 수호할 주축일 예정인데요. 한국 공군은 지난 2013년부터 T-50계열 전투기를 도입한 필리핀, 이라크, 태국, 인도네시아 등 해외 파일럿 47명을 대상으로 비행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완성해 두었습니다. 또한 기체 정비에 대한 노하우 전수와 군수 지원도 능숙하게 진행하며 완벽한 사후 지원으로 도입국들에서 호평받고 있습니다. 도입 과정에서부터 사후 지원까지 지금까지 없었던 고객 만족 100%의 무기 수출 시스템을 구축해낸 것이죠. 특히 교육에 미친 나라답게 전투기 기종 전환 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한국 커리큘럼의 증가는 한국산 전투기로 첫 실전을 치렀던 필리핀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공군이 없었던 필리핀에 도입된 FA-50은 주력 전투기로서 필리핀 내 무슬림 반군을 상대로 투입되어 첫 실전을 기록했었는데요. 반군 우두머리를 노린 공습작전에서 상당히 낮은 고도로 비행하여 폭격을 실시하였는데 무유도 폭탄임에도 상당히 높은 폭격 명중률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FA-50을 몰았던 파일럿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 수준 높은 근접 항공 지원 시스템과 한국에서 받았던 전술훈련 덕분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로 경험했던 훈련과 직접 전투기를 몰고 작전을 수행했을 때의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실제로 한국의 항공 시뮬레이터는 매우 높은 수준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는데요. 훈련을 위해 아무리 소티를 높인다고 해도 비행할 수 있는 기체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럿 훈련에 있어 항공 시뮬레이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터의 완성도가 곧 그 나라 파일럿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 때문에 항공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해당 항공기 전용 시뮬레이터가 함께 개발되고 항공기를 제작하는 데 투입된 모든 데이터와 기술들이 투입되어 실제와 같은 비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작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시뮬레이터는 항공기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T-50, FA-50에 관심을 가진 해외 구매자들과 군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해 직접 T-50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기체의 성능을 직접 체감해보고 마음을 굳힌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이에서 20년 넘게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온 김영하 훈련체계 사업실장은 2017년에 태국에 수출할 때
고객들이 이 시뮬레이터 때문이라도 항공기를 더 사야겠다고 말했다. 이번 폴란드 수출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로의 FA50 수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금 FA50의 다음 도입국은 어디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 방산 수출의 선봉인 블랙이글스가 호주를 향한 것처럼 카이의 다음 목표는 호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2일 블랙이글스의 호주 에어쇼 참가에 맞춰 정성화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호주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호주와 말레이시아 공군참모총장의 공식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양국 공군 간의 국방교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FA50 국산 초음속 경공격기와 한국 공군의 비행교육 체계의 우수성을 소개하며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공군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호주 77비행대대가 곧바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었는데요. 당시 77대 대장이었던 루스펜스 중령을 포함하여 41명의 조종사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또한 호주는 동맹국으로서 한국 공군의 F-51 2대를 기증했었고 이는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활약했었으나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오늘날에도 한국 공군과 호주 77비행대대는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중공군을 막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호주가 이제 한국에서 만든 전투기를 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남다른 감회가 듭니다. 호주 공군은 과거 노후화된 배 호크 훈련기를 대체하기 위해 신형 전술 훈련기 도입 사업을 진행했었고 우리나라의 T-50 역시 유력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 시스템스의 배호크 업그레이드 및 보수 제한이 채택되어 신규 훈련기 도입은 이루어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막상 배 시스템스의 사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호주 공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배 시스템스의 후속 군수 지원은 부실하고 느린 것으로 악명 높은데요. 우리 공군도 과거 T-50을 개발하기 전 고등훈련기로 배 호크를 도입했었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죠. 나토 7I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와이자 드라이버 같은 독자 규격을 사용하고 있어 정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품을 주문하면 부품값도 엄청나게 비싼데 도착까지 이 3년은 소모되어 항공정비사들이 치를 떨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훈련기 주제의 유지비가 거의 F-16에 필적했었다고 할 정도이죠. 이처럼 먼저 매운맛을 본 한국 공군은 호주 역시 배호크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규 훈련기 도입이 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호주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세이즈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운의 길조 블랙이글스가 날아오를 때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니 이번 호주에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지금 폴란드 조종사들이 교육받고 있는 제2전투비행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고등 비행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투조종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비행단인데요. 새내기 파일럿들이 이곳에서 고등 비행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진정한 공군 조종사가 되었다는 의미로 빨간 마우러를 수여받게 됩니다. 폴란드 파일럿들이 한국의 빨간 마우러를 목에 두르고 FA50으로 유럽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날아오르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